근데 이명박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 중도 문제를 강원도가 중도를 3,200억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레고와 협약을 맺은 게 2011년이라고 그래요. 2011년 하면은 이명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이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그냥 따라가 준 거지, 실질적인 일을 한 거는 이명박이라는 거죠.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이명박이.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을 안 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명박은 오히려 그 친일세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이 문재인 하에서는 너무 친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옴에도 두 손 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월성 1호를 그 수사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오히려 지금 몰아세우는, 추미애를 통해서 몰아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 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공항 지금 추진한다 그러는데, 거기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번다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 땅을 이미 조카를 통해서인가 그 굉장히 많이 사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해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문재인 때가 가장 이 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10조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98조 정도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때는 굉장히 절약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제가 박근혜를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박근혜가 그 세계화 세력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니까 박근혜도 풀어줘야 된다는 것뿐이죠.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치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 그 지지율 조사가 완전 허구였다라는 것이 미국 대선에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전자투표 자체를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미 미국 대선 부정에서 나타났고 한국 문제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각 정당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개신교 세력으로 협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근데 뭐 불교 쪽에서도 반대할 수 있고, 그냥 종교 없는 사람도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야권으로 제3세력이 있다면 여야 정당을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차별금지법 반대, 이걸로 뭉쳐도 되는 것이죠. 또는 전자투표 반대, 지지율 조사 반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깨끗한 그런 선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지만 이것에 일단 관심을 쏟아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 여론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보수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과거 회기가 되어서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가령 뭐 지금 현 정부는 그 흑과 백에 대치되는 국면으로 전두환을 뭐 내세우기도 하고 공격하는 걸로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너무 단순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 회기가 될수록 그거는 별로 그 보수세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세력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야권에서 대한 세력이 쪼개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파이 전략이 강합니다. 저쪽에서는 그 예수회라는 데서 그 스파이 전략을 워낙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그 쪼개져 있지 말고 그 어떤 정책적으로 무엇을 내세워야 된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문제에도 사실은 그동안 삼성이 전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시제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삼성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 전반을 이제 삼성이 법, 또 정치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그런 어떤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삼성한테 천공사업이라는 것은 그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왜 그 아주 기초적인 전자식이죠. 이런 걸 도입한 게 통일교의 문선명 세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알려진 사실이고 이 문선명이 만주국에서 사사과랑 친해져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서 세력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 구구에서도 통일교 세력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이 키워졌는데 원래 전자산업이라는 거는 환경 침해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그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복장을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업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게 규제가 심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 뭐죠? 고발 뭐 이런 게 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물어내는 벌금도 엄청 높고요. 그래서 일본의 전자사업이 규제가 없던 한국으로 이전됐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동 중이죠.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그 사업 구도를 일단은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집값 문제도 세계화 세력 때문에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꽤 오래전에 제가 이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누구죠? 마사이 손인가? 뭐 그 사람 있잖아요. 손정희가 특별히 한국에 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정권 초기에. 그것은 이 쉐어, 뭐든지 그 공유제를 그 사람이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건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을 추진시켰어요. 한국에. 이랬더니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 폭등은 바로 임대 사업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화 세력인 그 손정희의 그 조언을 듣고 그래서 박근혜 때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서 이 집값 부양을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기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특혜 정책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게 되죠. 게다가 세금 특혜 정책까지 쓰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제자 뉴스인데요. 그래서 종부세를 만약에 그 몇 채? 753채를 소유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 다주택자로.
이 사람이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답니다. 뭐 이딴 정보가 다 있어요? 세상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를 이 문재인 정부는 해결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쌓아두거나 문제를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 문제, 그 빈부차를 늘리는 거, 이런 것을 교정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꽤 오래전에 제가 이거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그 이후에는 저도 별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친중적인 것 이외에도 지금 한국을 아수라장으로 가게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금 특혜를 받습니까? 753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위가 591채, 3위가 586채.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하죠.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한국을 위하지를 않고 이렇게 굉장히 정부 정책이 너무 친중적이고 너무 로마 카톨릭적이고 너무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오염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추운 지방 남극 같은 데 가서 그거를 얼립니다. 그럼 빙산화하면 일단은 천천히 녹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근 바다에 확 뿌릴 게 아니라 그럼 천천히 녹으면서 시간 벌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염수를 그냥 갖다가 방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추운 지방의 빙산화를 건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